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젊은 날을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먼저 죽고 하나뿐인 제 아들을 기르려니 할 줄 아는 게 집안일 뿐이라 어쩔 수 없었죠. 공부라도 좀 했으면 달랐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참 보수적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나 남동생을 챙기셨죠. 제가 뭐라도 하려 하면 계집애가 나서기는 이라고 하시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걸레질이나 해 라며 핀잔을 주시기 일쑤였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을 읽거나 글을 써서 보여드리려던 것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가르치신 건 음식, 청소, 빨래, 살림 비법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살게 됐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건 집안일 뿐이었으니 이상하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성인이 되고도 딱히 다른 직업도 가지지 않은 채 집에서 어머니와 살림을 하다가 선을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집안끼리 맺어진 선이라고 해서 저는 나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결혼이 추진되더라고요.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결혼이었으니까요. 분가해서 살 수 있다는 남자의 말에 그걸로 저는 만족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마음대로 있을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좋았습니다. 비록 그 순간이 찰나처럼 짧은 시간이어도 좋았습니다. 어찌됐건 그 시간만큼은 자유였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눈치도 안 보고 아무렇게나 누워있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불타는 듯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꽤 제 기준에 괜찮은 집을 마련해 살게 해주고 넉넉한 생활비를 다달이 주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단지 시댁분들이 수시로 해오라고 성화를 부렸던 반찬을 해서 나르고 시댁에 일주일에 2번씩 가 청소를 하는 일이 좀 고됐지요. 형님이 2분이나 계셨지만 반찬 청소는 제 몫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교장 선생님과 장학사까지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해간 음식이 맛있다고 한마디 하신 게 제가 반찬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청소는 제일 큰 형님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다른 일이 많다고 안 하시고 둘째 형님은 몸이 약해 못 하신다면서 철마다 시부모님 보약을 보내는 걸로 때우시더라고요. 세 며느리 중에 친정이 제일 못 사는 제가 험한 일은 다 하는 셈이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가 친정에서 살던 것보다 분에 넘치게 사니 얼굴에 기름이 돌아 반질반질하다 라면서 번번이 노려보셨습니다. 두 형님에 비해 친정이 처지기는 하지만 나름 저희 아버지도 산림청에 근무하시면서 동네 친구들에 비해 형편이 나쁘지 않게 컸는데 시어머님이 보시기에는 한참 모자랐나 봅니다. 그럴 거면 왜 선을 보여준 건지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고 그런 말들을 남편에게 쏟아놓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참견하거나 잔소리도 없었지만 제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옷 잘 다려주고 밥 잘 차려주고 집만 깨끗하면 남편은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 우국거리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그러려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더라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왔고요. 저는 시댁에 남겨두고 말이죠. 입덧을 하건 만삭이어서 끙끙거리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무심한 남편이 너무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듯 내버려두려고 결혼을 했나 싶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불편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친정애가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말해봤자 제 편을 들어주실 부모님이 아니셨고 제가 어떻게 살던 시집 보냈으면 그만인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것 생각하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했으니까요. 설에 점심상을 물리고 인사차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사위를 반기면서 저를 탐탁해 하지 않으셨고 너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하면서 들고 온 게 이거야? 아휴, 이래서 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세배만 하고 집으로 향하는 저희에게도 뭘 싸주시기는커녕 남편이 내민 돈에만 관심을 보이시던 어머니셨으니까요. 사위에게 술상이라도 봐주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런 말은 꿈도 못 꿨죠.
그저 제가 임신이었을 때. 아들이어야 할 텐데 그래야 그 집에서 사람 대접받을 거 아니야. 지 같은 딸 낳으면 그걸 어디에 쓸까? 라며 배를 쓰다듬으신 것이 최고의 애정어린 행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로지 오빠 남동생만 신경 쓰셨으니까요. 학생운동이다 뭐다 세상이 시끄러웠던 시기에 대학을 다닌 남동생이 거기에 물들을까 싶어 전전긍긍 하시느라 제가 임신을 해도 입덧을 하느라 물도 넘기지 못해도 신경 쓰지 못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제 임신에 관심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줄줄이 큰형님이 아들 셋을 낳으셨고 둘째 형님은 아들 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딸이 귀한 집이기도 했고요. 아들 삼형제에 조카들 다섯이 모조리 아들이다 보니 아버님은 제 배를 힐끗 보시고 귀여운 딸이면 좋겠네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건데요. 입덧이 심해 아이를 낳을 때 수월할 거라던 동네 아주머니들 말과는 달리 저희 아이는 난산이었습니다. 배가 아파오자 저는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질질 끌듯이 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기에 저는 혼자 모든 걸 마쳤죠. 남편이 미안한데 아이 태어나면 연락해. 바빠서 거기서 시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니까. 라고 한 말 때문에 밤부터 아파오던 배를 붙들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괴로웠지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뚫고 아이가 나올 것처럼 아팠는데 막상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신도 여러 번 했죠. 무서운 마음에 급한 대로 친정어머니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 간호사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연락드리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고 이 병원을 나가면 이 아이와 나만 생각하면서 살겠다. 더 이상 남편, 시댁, 친정에 바보같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밀려오는 산통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고서야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친정에서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고 시댁에서는 바라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남편과 하하호호 사이가 좋아 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 아이만 보며 살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해서 아기 낳느라 고생했어요. 몸조리 특별히 잘해야 해요. 알았죠? 라며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남도 저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나름 한 입을 덮고 4년을 산 아내가 애를 낳아도 남편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예뻐하더군요. 아이를 보고 제 병실로 와서는 아이가 날 쏙 빼닮았네. 난산이었다며? 그래, 언제 퇴원해? 하고 묻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속이 상해 대답도 안 하자 주변의 다른 산모들을 보다가 나 출근해. 당분간 본가에서 출퇴근할 거야. 라더니 쓱 가버리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다른 산모들과 보호자들이 보던지 말던지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애 낳았어. 아들이래. 라고 말하자 그래, 잘했구나. 라고만 하시기에 와서 나 몸조리 좀 해줘. 퇴원해서 왔는데 미역국도 없어. 뭘 먹어야 젖을 먹일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바리바리 뭘 싸서 오셨더라고요. 미역도 완도산 좋은 걸 사놨다면서 들고 오고 젖 잘 돌게 해야 한다고 돼지족도 사오고 내복도 몇 벌 챙겨오시고요. 그때가 여름 직전이었는데도 산모는 몸이 따뜻해야 한다면서 성하셨죠. 그냥 그렇게 몸조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손주도 못 봤는데 외손주 보느라 이러고 있어야겠니? 산모도 너무 누워만 있으면 몸 굳는다. 슬슬 움직이면서 청소 같은 건 좀 해라. 라면서 본인이 고생하는 티를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시라고 하고는 저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아이만 보면 되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되자 반찬 좀 해와라. 집에 먹을 게 없다. 하셨지만 제가 아직 몸이 성치 않고 아이가 너무 보채서 아직 움직이기가 그래요. 라고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밥 차려 먹으며 밤낮으로 애보는 탓에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자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어머니가 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중간에서 나도 힘들어. 언제까지 애 핑계대고 그러고 있을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한테도 전보다 정성을 덜 쏟았고 아이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아이만 잘 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다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금도 병원 갈 일도 없이 자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제 마음을 위로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시댁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엄마 이리 와. 엄마 힘들어. 하면서 저를 챙겼고 우리 엄마 아이 예뻐. 사랑해. 라며 제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따뜻했죠. 제 생전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아이에게서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아이를 보며 자네 자식이 변죽도 좋네.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예쁘고 귀했습니다. 시댁에서도 그런 아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저를 부리고 싶으신데 아이가 그러니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부모라는 게 들켜서인지 어휴 제 엄마만 일하나 아이가 별나다 라거나 우리 애들은 사내답게 묵묵한데 석찬이는 누구를 닮아 저렇게 가벼운지 모르겠네 라며 아이를 향해 한마디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으며 다들 들으라는 듯이 우리 석찬이가 엄마 생각해주는구나. 고마워. 사랑해. 라며 볼 이리저리 입을 맞추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저를 자신의 눈에 가득 품고 깨르르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미에 저는 고된 줄 모르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는 반듯하고 밝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 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아이가 저를 챙기며 둘 사이가 나날이 좋아지자 괜히 끼어보려고 시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제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 나 목마 태워주세요 하면서 어리광도 부리고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으면 무릎에 앉아 제가 아는 글자들을 짚어가며 읽고는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이가 기특했는지 머리를 쓰다듬고 꼭 안아주기도 하면서 예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은 좀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보다 조금 가까운 한 집에 사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긴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방을 사고 학용품을 사면서 설레어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남편도 입학식에 함께 가기로 했기에 아이가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날들 중에 그저 하루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고 늦는다던 남편은 12시가 다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들어오던 사람이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기는 해도 아이 아버지고 집의 가장인데 다른 때보다 늦으니 걱정을 할 수밖에요. 자는 아이를 현관문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졸았을 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받았더니 병원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너무 놀라 일단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깨우고 옷을 입히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크게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 싶은 마음과 별일 아닐 거라는 바람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쳤더라고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 말로는 오늘따라 술을 많이 드시긴 했어요. 그래서 걸어 집에 가면서 좀 깨겠다고 하셨는데 순간 휘청하시다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시면서 그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남편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서 있으라고 했던 아이는 어느새 제 곁에서 아버지가 다치신 모습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라 제 손을 잡아 그제야 알고 아이 눈을 가려보았지만 아이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죽어요?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데 살 수 있어요? 라며 묻는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그러면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긴급으로 수술을 해보기도 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이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 온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기절하듯 넘어가시고 아버님은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벽을 치며 우셨습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는데 시어머님은 빨리 간 것도 서러운데 최대한 사치스럽게 장례를 해라 라면서 이것저것 주문이 많으셨습니다. 생전 저에게 다정한 적 한 번 없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12년을 살맛대고 산 남편이라 그런지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한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했고 아직 젊은 나이에 사고로 간 그 사람의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인생이라면 더 행복하게 알콩달콩이라도 살아볼 걸. 뭐가 그리 꽁 해가지고 좋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제 인생이 아까운 만큼 남편의 인생도 아까웠던 걸 모르고 이렇게 보내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애교스럽고 살가운 여자를 만났더라면 조금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간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제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며 아버지 입학식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라고 우는데 제 마음도 같이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이에게 사내 자식이 잔망스럽게 그런 말을 잘도 하는구나.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깟 입학식이 대수냐? 라며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머니께 뭐라고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그렇게 매도하실 게 뭔가 싶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먼저 할머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와 함께 만들기로 한 추억들을 함께 하지 못해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제가 얼마나 슬플지 모르시겠어요? 라며 울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야무지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잘 기르고 있는 것 같아 기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에게 소리를 높이며 너가 아무리 슬퍼도 자식 잃은 이 어미만큼 슬프겠니? 어디서 할미한테 대들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제 어미가 교육을 어찌 시켰기에 애가 이러냐. 이래서 이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런 집안이랑 선도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른 태도를 바꾸며 인사를 하더군요. 양가 어른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별 말 없이 계시다 장례식장을 나가시던 아버지께서 너는 어찌했기에 사돈 어른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게 해? 그것도 남편 잃은 젊은 미망인 앞에서 손주 보기 부끄럽게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 너가 그만큼 잘못했으니 그러시는 거 아니냐. 나는 너 시집 잘 보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실을 하는 거냐? 출가 외인이라고 해도 우리 성씨 달고 부끄럽게 하지 마라. 라더니 가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말도 없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시어머니를 노려보셨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형님들은 눈치만 보고요. 사진 속 남편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그렇게 말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썰렁하니 이상하더군요. 며칠 집을 비워서 그런 건지 집안의 냉기가 유달리 심하고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해먹고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살갑게 술 좀 적게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어요 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봤으면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오며 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교 가기 전부터 저와 연습한 글쓰기는 반 친구들 앞에 나가 발표도 한다며 아이는 자랑하더라고요. 그 사이 날은 풀려 마당에 있는 라일락 나무가 향기를 내며 꽃을 피웠을 때쯤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큰형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애 아버지도 없는 집에 둘이 살기에는 이 집이 좀 크지 않니? 큰애네랑 집을 바꿔. 너희가 본가로 들어오고 큰 집 애들이 이리로 올 거야.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 밖으로 돌리면 남들한테 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면 저와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눈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 아범도 없는데 제가 왜 그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나요? 저 내쫓으시려고 하는 거면 소용없으십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형님은 동서, 서방님도 안 계신데 생활비는 어디서 나서 여기서 생활을 하려고 해. 서방님 퇴직금이랑 위로금 다 받아왔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말씀대로 해. 라고 하시기에 아이 아버지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누가 가져와요? 엄연히 아내랑 자식이 여기 있는데 어머니 진짜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자식 잡아먹고 돈까지 챙기려 들어? 너 아주 뻔뻔하구나. 집에 안 들어오려거든 짐이나 빼. 사람 불러서 다 끄집어내기 전에 일주일 시간 준다. 하더니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장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저는 급한 대로 친정에가 사정을 말해보았지만 출가 외인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냥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들어가.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라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쫓겨나듯 나올 뿐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어디 가서 작은 새빵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 학교 근처에는 작은 집들이 좀 있었거든요. 문제는 당장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사무실에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제 특기가 집안일이더라고요. 어지간한 떡집에서 빚는 것보다 떡도 잘 빚었으니까요. 시댁 분위기에 맞춘다고 배운 음식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을 쓰는 집에서 원하는 손 많이 가는 음식들도 할 줄 아는 게 많았고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사모님 혼자 지내시는 집을 시작으로 남의 집 살림을 살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모라고도 불리고 파출부라고도 불렸죠. 요즘은 가사도우미, 토탈 홈케어 관리사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아줌마라고 부르던 말을 이모님을 거쳐 여사님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혹시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기서 버스로 세정거장 떨어져 아마 학교에 아는 친구는 없을 거야.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그런 일이라 미안해. 라며 설명을 하자. 엄마가 고생해서 나 먹이고 입히려고 하시는 일인데 뭐가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들까 걱정이에요. 라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 아이 짐 위주로 챙겨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오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궁핍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기에 서럽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아이가 제가 많이 불쌍했는지 전보다 더 다 좋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속이 깊은 아이라 너무 고마웠지만 그만큼 미안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그래주니 의지가 되고 좋았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지 머리가 아득합니다. 아무래도 일이 괄시도 많이 받는 일이다 보니 집에 와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걸 들으며 돈을 버는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나 공부가 처질까 걱정도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학원을 보낼 형편은 못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녁마다 모르겠다는 부분들을 봐주고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 풀어보게 했더니 학교 성적도 계속 잘 받아왔습니다. 전보다 부족한 형편에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흠뻑 사주질 못하는데도 아이는 투정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엄마에게 넘치도록 대견하고 기특하고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월세로 살던 집을 전세로 갈 만큼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생활은 딱히 좋아지지는 못했죠. 그런데도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친구도 잘 사귀었습니다. 기가 죽을까 했던 걱정보다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친구들도 집에 잘 데려오고요. 친구들과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들이 지도자 기질이 있어 반 아이들을 잘 이끌고 힘든 친구를 가만두고 보지 않고 나서서 돕는 정의로운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판 검사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고마웠고 그런 아이를 잘 따른다는 친구들에게도 고마웠습니다. 그걸 예쁘게 봐주시는 선생님께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으로 놀러와 먹을 수 있게 간식도 준비해놓고 선생님 가져다 드리라고 반찬도 해서 보냈습니다. 제 나름의 마음의 표현도 역시나 저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졌고 돈이 좀 더 되는 집들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형편은 조금씩 좋아지는 듯 보였죠.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쯤에는 집에서는 좀 더 멀었지만 월급이 기존에 받던 0.5배를 더 받게 되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일하는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제법 먼 집이라 종종거리며 출근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낡고 허름한 지갑이 떨어졌더라고요.
아이가 잃어버렸나 싶어 우체통에 넣어줄까 싶어 열어봤는데 엄마와 아이가 찍은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에 돈은 현금으로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옆에 메모에 아이 바지, 아이 속옷, 아이 반찬, 가스비, 수도비라고 적혀 돈과 함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 엄마 지갑인 것 같은데 잃어버려 곤란할 것 같아 안쪽을 더 뒤져서 신분증을 보니 주소가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를 무릅쓰고 집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길거리 담벼락 한쪽에 샤시문이 주소더라고요. 그 문을 보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과 살 집을 찾아 헤매던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벨도 따로 없어 문을 두드려 계세요! 라고 부르자 안에서 누구세요? 라며 미간에 주름을 잡은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지갑을 주워서요. 찾아주려고 보다가 급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라며 말하자 제 손을 잡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진짜 막막했거든요. 당장 애 병원도 가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에 괜히 짠한 마음에 이거 가지고 아기 간식이나 좀 사줘요. 나도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 라며 10,000원짜리 3장을 쥐어주고는 문을 닫고 출근하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아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신경 쓸 일이 많았으니까요. 아이는 문제집만 봐도 된다는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마음만 쓰고 지내던 때였거든요. 게다가 그쯤에서 전과 다르게 일하는 집 사모님은 왜 그리 친구 모임이 많은지 매주 주말마다 모임상 차리느라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추가 수당이 꼬박꼬박 나와 아들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추가 돈이 더 생기면 아들에게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사모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박교장 선생님 댁은 완전히 망한 거야? 아들 둘이 그 재산을 다 말아먹고? 라고 들리더군요. 혹시나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제일 똑똑하던 막내 아들 사고로 죽고 며느리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때부터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장학사님 돌아가시고 모시겠다는 며느리들이 없어서 그 집 사모님 혼자 지내시다 풍 오니까 아들들이 재산 다 가져갔대. 그러고는 풍비박산이지. 라는 겁니다. 저희 시댁 이야기였죠. 그 뒤로 아들들 다 이혼하고 그 집 사모님 아들들도 안 들여보다가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어디서 뭐 하는 줄도 모른대. 막내 며느리가 순했는지 잡다가 그 며느리 도망가고 얼마나 후회를 하셨을까 하더니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을 나오고 흐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었지만 저희 아들을 앞으로 더 잘 키워보겠다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무심한 어른이 그렇게 우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싶어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정리가 빨리 끝나 먼저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어도 그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저기 아주머니! 라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그 아기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체를 하면서 아휴 날도 추운데 어디 가요? 했더니 일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라면서 쓸쓸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벌이가 힘들어요. 아빠도 젊겠구만. 이라고 했더니 아기 엄마가 눈물을 쭈르륵 흘리더라고요. 놀라서 가방에 휴지를 꺼내주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더니 제 품에 안기듯 기대 울더라고요. 그러다 민망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힘들었나 봐요. 저희 아이는 아빠가 없어요. 제가 혼자 낳아 기르고 있어요. 라며 눈물을 닦는 그 아이 엄마를 보니 10년 전 저의 모습 같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기 엄마 집안일 좀 해요?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할머니 혼자 계셔서 아이 데리고 가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 줄까? 라고 했더니 저 아이 낳기 전에 직업교육 받아서 제빵 기능사랑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청소는 좀 별로이긴 한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10년 전 저 같았습니다. 일만 시켜주면 뭐든 하겠다고 답하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는 말고 내가 그 댁 어른하고 통화를 해보고 연락 줄게요.
라고 답을 하고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일하기 시작했던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좋아해 저희 아이 방학 때도 같이 출근하기도 했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자식 따라 이민 간다면서 할머니가 직접 연락하셔서는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 여쭈어봤더니 아유, 노인네 혼자 사는 집에 애까지 와주면 나는 좋지 라며 좋아하시기에 아이 엄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아기 엄마는 저에게 종종 저녁에 전화를 해 여러 가지를 묻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알려줬고요. 괜히 그 아이 엄마가 예전에 저 같아서 마음이 쓰였거든요.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똑같았고요. 아이 엄마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물어볼 곳이 없는데 언니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배시시 순박하게 웃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더 책임감이 생겨 같이 쉬는 날 집으로 불러 떡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반찬하는 노하우도 보여주고 청소할 때 세제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끼리 놀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 집 아이를 귀여워해 잘 데리고 놀아줬거든요. 12살 차이가 무색하게 너무 잘 놀아 웃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두 집이 자주 만나 왕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 괜한 마음에 친정에 갔었는데 오빠와 남동생이 내리 딸만 낳은 게 제 탓이라며 악다구니를 쓰며 말을 하는 친정 어머니를 보고는 그 뒤로 발길을 끌어 생사도 몰랐거든요. 아는 것 다 아는 아이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친정 식구들의 그런 표독을 더 이상 받아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와의 인연은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 아이가 대학에 가고 그 집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왕래를 했죠. 없는 형편에 서로 나누면서요. 좋더라고요. 아들도 아이에게 늦둥이 동생 생긴 것처럼 챙기며 잘해줬습니다. 과외로 번 돈으로 동생 학용품도 사주면서 챙기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 아이도 말을 안 해 그렇지 정이 고프구나 싶어 마음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연이 닿아 왕래하고 지내니 좋았습니다. 저나 아이 엄마나 벌이가 매우 좋지는 못해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싶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으싸으싸하니 같이 일하지 않아도 힘이 나더라고요. 아이 엄마도 일하는 실력이 늘어 여기저기 찾는 곳도 생기고요. 할머니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몸져 누우시면서 소문을 잘 내셨고 아들네로 들어가시고 아기 엄마는 다른 곳에 가면서 월급을 더 받게 되었다며 축하해달라고 음식도 사오고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됐죠.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갈 때는 아이 엄마에게 저 좀 잘 부탁한다며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모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아이 엄마는 정말로 전보다 자주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거든요. 아이도 이모, 내가 오늘 학교에서요 라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희 아들 잘할 때 같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독해졌고요.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생네 아이를 과외해준다고 오고 가면서 아이들끼리는 더 가까워졌고요. 엄마, 재범이가 엄청 영리해요. 저희 학교 같은 과에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기특해요. 라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사주면서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형제가 없는 아이 둘이 뜻이 맞아 잘 지내는 것도 좋았고 그 아이 엄마와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것도 좋았죠. 그러다 하루는 언니, 나는 가끔 내가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집 지어서 언니랑 나랑 위아래에 같이 살면서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 엄마 말에 그래, 그러자. 나도 벼락부자 되면 동생이랑 같이 살 집 지을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직장에서 알게 된 아이 아빠에게 속아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했다고 하자 그제야 유부남이라고 하더니 아이 책임 못 진다면서 연락을 끊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만 셋인 남자였답니다. 자신이 자랄 때 고아원에서 자라 그런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 아들로 키우자 싶어 낳았는데 아이가 아빠는 안 닮고 자신만 닮아 너무 예쁘더래요.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게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니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내가 굶는 건 참겠는데 재범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나타났지 뭐예요. 언니는 진짜 나한테 행운의 여신이야. 라며 웃는 아이 엄마의 얼굴에서 얼핏 저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아이 엄마를 만나 너무 의지가 되어 좋았거든요. 그저 나이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말은 못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돈독하고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도 가까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 엄마가 늦거나 제가 늦는 날에는 자연히 아이들을 불러 밥을 먹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친척보다도 나은 사이가 되어버렸죠. 아니, 그 이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는 정말로 아들의 후배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선물이라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형이 제일 공들인 제자가 후배가 됐으니 선물 맞지? 라면서요. 아들은 그 모습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웃고요. 며느리도 아들과 같이 학교를 다녀서인지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5년 전쯤 셋이서 회사를 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기술로 무슨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굉장한 거라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 가능성이 있다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는 없고 그저 응원만 했습니다. 걱정은 했죠. 혹시나 돈이 더 필요할 때 제가 뭘 보태줄 형편이 못 되니까요. 동생네 아이는 다른 회사에 갈 생각도 없이 바로 아들이 차린 회사로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책임이 컸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와 동생은 노년에 아이들 신세나 지지 말자 싶어 그저 열심히 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도 정이 생기면 힘든 건 둘째치고 더 손이 가기 마련이라 사모님들과도 잘 지냈고요. 동생은 우리 아들 잠깐만 보내면 언니 나랑 같이 살아요. 그래야 애들도 신경 안 쓰고 편하지.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인연을 붙들고 밤낮 없이 하더니 아들과 며느리, 아이가 생산한 물건이 유럽 어디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물질로 만든 화장품이 홈쇼핑에도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판다면서 수입이 꽤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동생과 제가 지낼 집을 두 엄마들 공동명의로 지어주었습니다. 마당이나 거실은 공동으로 쓰고 방이나 주방은 또 따로 쓸 수 있는 집이라며 짓는 데만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난리일 때라 공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우리 손녀는 놀러오면 2층에 올라가 하늘 보며 노느라 정신없고요. 합니 하고 애교 부리면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예뻐 자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힘들까 오면 말리지 않는 정도만 하고 봅니다. 동생네 아이는 곧 결혼을 하는데 저희 아들과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가는 곳은 어디라도 같이 간다면서 그러더래요. 아들도 동생이 그러니 좋아하면서 어느 동이 좋은지 알아봐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여파가 있기는 했지만 조금 주춤하던 때를 지났더니 지금은 너무 바쁠 정도래요. 노년에 저희가 무슨 복인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돼서 호사를 누리고 산다며 동생과 저는 요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남아서 하루 종일 집을 치우고 닦고 음식하고 반찬해서 아이들 집에 가져다 주고요. 동생이 운전을 배워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아직 젊은 동생을 보면 아까워서 좋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가. 이제 재범이도 장가 가니까 너도 너 인생 살아. 라고 하면 아니 언니 이 좋은 집을 두고 내가 어디로 시집을 가요. 여기서 내가 살림 살면 언니는 어쩌고. 내가 시집 갈 거였으면 이 집을 받으면 안 됐지. 석찬이 눈치 보여서 안 돼요. 라며 웃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찌나 맑게 웃는지 너무 아깝습니다. 저러다 덜컥 눈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텐데 싶다가도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허전해 어찌 사나 싶고 그러네요. 요즘같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 저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나서 없는 일이 된 채로 산지 오래인데 막상 풀어놓으니 눈물도 나고 그러네요. 지난 일은 두고 제가 바라는 것 하나는 아이들 하는 일 계속 잘 되고 동생과 저 아픈 곳 없이 아이들 신경 안 쓰게 노년을 보내는 일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긴 제가 바라는 거라곤 그것뿐이네요. 제가 한 고생들은 저희 아들이
동생이 한 고생은 동생 아들이 보상받기를 바라면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리고 가진 것 자랑하기보다 어려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있는 미혼모 단체에 봉사도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을 찾아보려고요. 일을 쉬니 시간이 많네요. 앞으로 더 값진 시간 동생과 함께 잘 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복되고 값지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